인도의 뿌리 깊은 악습, 신분 노예제인 카스트 제도, 인도 정부도 국제인권 단체들도 유엔까지 나서도 결국 무너뜨리지 못한 그 지독한 신분 장벽. 70년 넘게 폐지됐다고 선언만 했지. 현실에선 여전히 사람을 계급으로 나누고 10억 명이 넘는 하층민들이 평생을 짓눌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이 악습을 단 하나의 문자가 깨버렸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고 거대한 경제 제재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문자 한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도의 하층민들이 읽고 쓰고 싸울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인도 사회 전체가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글은 문자가 나라를 해방시킨 전무후무한 기적을 써내렸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야라 데비입니다. 저는 델리에서도 가장 가혹한 빈민가에서 태어난 달리트 소녀였습니다. 달리트는 인도 신분은 카스트 제도에서도 가장 미친 수드라보다도 아래, 노동자보다도 아래, 인간이라는 계단 가장 밑바닥에 놓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불가촉천민이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훨씬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원함받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내 신분에게 허락된 길만 걸어야 했습니다. 골목마다 구획이 나뉘어 있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벌을 받는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동이를 들고 지나갈 때마다 어떤 남자는 늘 소리쳤습니다. 야, 비켜라. 내 자리는 저쪽이야. 나는 노예 취급을 받는 수드라지만 너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달리트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무시하면 더 큰 처벌이 돌아오는 건 너무나 당연했으니까요.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께서는 그날그날 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셨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시고 남의 집 쓰레기를 나르고 배수구 속에 손을 넣어 막힌 곳을 뚫어내며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일하셨습니다. 나야라야, 먼저 밥 먹어라.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할머니는 자신의 몫을 건너뛸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 둘 다 끼니를 먹기엔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거든요. 저는 시장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찢어진 신문 조각으로 몰래 글을 읽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저걸 읽어서 뭐 하려고 그래? 너는 결국 화장실이나 청소할 텐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늘 위험이었으니까요. 어느 오후 상류 카스트 청년 셋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는데? 불가촉천민 아가씨. 저는 최대한 작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들은 지루함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즐거운 장난감을 찾은 사람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강하게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봐라. 이 길이 자기 길인 줄 아나 봐. 그들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성적인 행위까지 하려고 했죠. 그때 할머니가 달려 나오셔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이 아이 건드리지 마시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로하신 할머니까지 건들기 시작했죠. 결국 그날 밤 저는 아직 따끈한 멍을 안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 신고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비웃을 뿐이더군요. 너희 카스트 놈들은 조용히 사는 게 좋다. 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너희는 인간조차 아니잖아. 집으로 썩 꺼져라. 경찰인 나한테도 맞기 전에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존엄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그런 생각이 날마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하나의 작은 도망길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부유한 집 벽에 난 깨진 창문 틈으로 몰래 TV를 훔쳐보았습니다. 그 집은 밝게 빛나는 TV가 있었고 운이 좋으면 한국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인도에서는 한국 드라마 등의 한국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또 왔네? 그 집 막내 아들이 저를 발견하고 말하곤 했지만 굳이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저라는 그림자가 귀찮게 느껴지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제가 한국 콘텐츠를 좋아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화면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고 서로에게 웃었으며 신분이나 태생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학생들은 두려움 없이 질문했고 예능에서는 처음 본 사람들끼리도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할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나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곳은 너 같은 아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여서 그렇단다. 저는 그 깨진 창문 앞에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능성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러운 골목에서 가래침을 맞고 저를 지켜줘야 할 경찰에게 오히려 조롱과 희롱을 받고 태어난 이유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제가 그 화면 안에서만큼은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 한국은 저에게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 저도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세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 말이죠. 그 희망은 미약했지만 어둠 속에서 손바닥만 한 촛불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보지 않으려 한다면 저는 언젠가 저를 볼 수 있는 세상을 직접 찾아 나가야겠다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바로 한국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훔쳐보며 희망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당당한 모습은 저에게도 이상하게 용기를 주었고 저는 누구보다 더 미친 듯이 공부했죠. 넌 해낼 수 있어. 할머니는 제가 낡은 공책 위에 엎드려 잠들 때마다 그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믿음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기에 저는 그 말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몇 달 후 지역 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동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듣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가 1등이라고? 말도 안 돼.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달리트가 어떻게 저 성적이 나오나. 분명 부정행위했겠지.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노력이 의미가 있다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저 성적표 받았어요. 최고 점수래요. 학원에 다닌 아이들을 전부 앞질렀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아도 돼요. 할머니는 저를 꽉 껴안으시며 숨이 막힐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당연히 마땅한 기회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많이 노력했잖니.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잡지 속에서만 봤던 그 유명한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옷 좀 펴 입어라. 오늘은 내 날이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제 옷을 여며주며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정문에 도착하니 직원이 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성적이 매우 우수하군요. 영특한 따님을 두셨습니다. 당연히 전액 장학금으로 대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따님의 미래는 보장된 셈이죠. 하지만 그는 몇 초 있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달리트냐? 그 말투는 얼룩을 발견한 것처럼 차갑고 불쾌하게 변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른 직원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저 신분증을 받지 않는다. 수드라 따위의 노예 계급조차 받지 않는데 감히 달리트가 지원을 하다니. 너 같은 불가촉 천민이 활개를 치는 것을 보니 인도도 망조가 들었구나. 제 다리가 순간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는 어깨를 툭 올렸습니다. 장학금? 그건 인간에게 지급되는 거지. 너 같은 가축만도 못한 것들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야.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 아이 성적은 진짜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불법이라고요. 그는 보안요원에게 말했습니다. 둘 다 끌어내. 경비 둘이 양팔을 잡자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잠시만요. 제발. 대학교는 저희 가족에게 있어서 가난을 탈출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평생 키워준 할머니를 호강시켜주고 싶었기에 더더욱 대학교가 간절했죠. 하지만 그들은 무자비했습니다. 제가 반항하자 한 경비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고 할머니는 돌계단에 세게 부딪혀 쓰러지셨습니다. 일어나요, 할망구. 경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리를 감싸며 신음을 내셨습니다. 할머니를 때리지 마세요. 저는 울먹이며 몸부림쳤습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왜 저렇게 난리야? 다른 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달리트가 어디서 감히.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걷어찬 그 상황을 당연한 일처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누군가는 오히려 경비를 응원하기도 했어요. 결국 우리는 마치 유기견처럼 정문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하지만 할머니의 다리는 이미 심하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프면 어떠냐? 내 꿈이 꺾이는 게 더 아프지. 그때 상류 카스트 청년 몇 명이 지나가며 비웃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했대.
달리트가 우리랑 같은 교실에 앉겠다고? 코미디네. 인도의 보수적인 특정주에서는 우리가 달리트쯤은 즉결 처형시켜도 무죄인 경우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 저 달리트는 여기가 인도인 것을 완전히 잊은 모양이야. 그들의 웃음은 칼날처럼 길게 잔인하게 울렸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신고하려 했지만 직원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됐다면 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유가 이 아이의 출생 때문이잖아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달리트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얘야 잘 들어라. 내 가치는 사실이란다. 이 나라가 모른 척해도 말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은 우리가 당한 일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수군거렸습니다. 달리트가 뭘 더 바라나? 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운명은 바꾸는 게 아니다. 운명. 그 단어는 썩은 물처럼 씁쓸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태어날 때 이미 모든 답이 정해져 있다는 잔인한 진실을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할머니는 또 한 번 휘청거리며 주저앉으셨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욕심내지 않았다면. 할머니는 숨을 고르시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하지 마라. 올라가려는 내 탓이 아니다. 못 올라오게 누르는 그놈들 탓이지. 그 밤, 할머니는 붓고 파랗게 멍든 다리를 부여잡고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며 한국 드라마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서로 돕던 사람들, 노력을 응원하던 교사들,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 어딘가에는 정말 노력의 의미가 있는 곳이 있어요. 저는 조용히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저를 완전히 짓밟았지만 완전히 부수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에서 제 출생이 문을 닫게 만든다면 언젠가 저는 그 문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라는 건 우리 마을에서는 위험한 사치라고 여겨졌습니다. 대학에서 쫓겨난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약한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독수리처럼 우리 집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제가 나오기도 전에 조롱의 목소리들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저 할머니 좀 봐. 또 그 쓸데없는 꿈을 심어. 달리트 애가 공부를 왜 해? 신분과 주제를 알아야지. 저는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할머니께서 제 손목을 살짝 잡고 속삭이셨습니다. 나야라야, 고개 숙이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침묵한 채 그들의 비웃음을 견뎠습니다. 할머니의 절뚝거리는 다리까지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 어깨를 잡은 손마저도 그들은 저희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웃었습니다. 어떤 소녀는 제 발 앞에 돌멩이를 던지고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다음엔 왕자랑 결혼하겠다고 하겠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결국 참아내셨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그날 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마치 온 마을이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를 짓밟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옆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나야라야, 오늘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할머니는 오래된 삼성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모서리는 깨져 있고 문자가 반쯤 지워져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작은 기계. 저 휴대폰은 예전에 한국 봉사단이 무료로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홍보도, 대가도, 간판도 없이 조용히 와서 물 필터와 약품, 그리고 이 튼튼한 휴대폰을 나누어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도 정부조차 버린 우리 마을에 찾아온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우리 마을에 오지 않았어요.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마을에 봉사를 해봤자 제대로 홍보나 광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한국만큼은 카메라 한 대 없이 우리 마을에 봉사를 와서 많은 것을 나누어 주었죠. 할머니, 이거 아직도 켜져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다. 왜 안 켜지겠니?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은 놀랍도록 밝고 안정적으로 켜졌습니다. 주변 이웃들을 싸구려 중국폰은 몇 달 만에 망가지곤 했는데 이 한국폰은 몇 년을 버티고도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마법 같아요.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요. 할머니는 작은 화면에서 한국 다큐멘터리를 재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걸 보자. 내게 꼭 필요한 이야기다. 화면 속에는 길거리 청소부로 일하던 여성이 나왔고
이어서 그녀가 한국의 대학교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한국은 노력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할머니, 이런 나라가 진짜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노력만으로 대학교 강단에서 강의까지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후천적인 노력으로만 평가받는 나라가 진짜 있어요? 진짜 그런 세상이 있다고요? 있다. 한국에는 계급이라는 게 없단다. 누구든 올라갈 수 있지.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스며 있었고 저 역시 믿고 싶어졌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농부의 아들이 대기업 CEO가 되고 야간 노동자가 글로벌 대기업 엔지니어가 되고 누구나 밝은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상할 정도로 단순하고 아름다운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 글자들은 뭐예요? 한국 글자다. 한글이라고 한단다. 한글은 마치 누군가가 누구나 쉽게 배우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처럼 단순하고 친절했습니다. 되게 친근해 보여요. 그래서 내게도 필요하다. 너도 배울 수 있어. 그때 밖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집은 방음이 전혀 안 되고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되는 낡은 판자 집이었기 때문이었죠. 또 한국 동화책 보냐? 외국 환상 좀 그만 빠져라. 한국이 너희 같은 놈들을 왜 거저 도와줘? 한국은 선진국이야. 그것도 선진국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이지. 그런 나라가 너희 같은 천민을 거들떠라도 보겠어. 인도조차 너희를 버렸는데 말이야. 할머니는 창밖에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왔단다. 우리 정부도 오지 않는 곳에 한국 사람들은 왔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환상이 애 인생 망치는 거야. 소란이 끝나도 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한국은 정말 달라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는 본대로만 말한단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건 조건 없는 선물이었어. 저는 휴대폰 뒷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삼성 로고, 그리고 여전히 선명하고 안정적인 화면. 이 작은 기계는 먼지와 비와 열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사용해도 이 기계는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 노력을 외면하지 않는 나라. 그날 밤, 할머니가 잠드신 후 저는 몰래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비웃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낯선 한글 자모를 흉내내어 입모양을 만들고 화면 속 자막을 따라 읽으며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했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할머니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나라는 인도가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삼성 휴대폰의 빛은 제게 처음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읽을 수 있다. 너도 바뀔 수 있다. 너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국어 독학을 하는 저는 마을 주민들에게 유난히 더욱 괴롭힘을 당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기는 대단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나 존경하던 한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사랑과 취미를 저와 공유한다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들이 왜 한국을 좋아하냐고요? 사실 우리 마을의 삶에는 일종의 체념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덥다고 불평하고 정부를 욕하고 그러고 나면 또 똑같은 희망 없는 일상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절망 한가운데 예상치 못한 것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 문화였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한국이었죠. 관공서도, 기업도,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이 외딴, 가난한 마을에서 한국 문화만큼은 기적처럼 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동네 아이가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소녀들이 한국 배우 이야기를 하며 다투고 그러다 어느 날엔가 온 마을이 한 번에 불붙듯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오후 저는 막대기를 마이크 삼아 한국 드라마를 연기하는 새 소년을 보았습니다. 오빠, 가지마. 한 아이가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다른 아이가 손을 뻗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꿈을 믿어야 해. 마지막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처럼 꿈을 따라야 해. 저는 멍하니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샌들조차 제대로 없는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 대사는 기가 막히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모인 여인들은 속삭였습니다. 어제 본 드라마 봤어? 그 배우 정말 멋있더라.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친절해 보이지? 그야말로 한국 문화는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거의 산소였습니다. 매일이 힘들었기 때문에 한국은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졌죠. 한국은 친절이 존재하는 곳, 노력이 의미가 있는 곳, 꿈이 비웃음거리가 아닌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착은 어느 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책 한 권을 발견했을 때 더욱 강해졌죠.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그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한국 책이에요. 할머니는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나야라야, 이런 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읽고 싶어요. 저는 책을 조심히 펼쳐 흙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매만졌습니다. 그 안에 한글 글자들은 마치 사람이 배우기 쉽도록 일부러 설계된 퍼즐 같았습니다. 각 글자는 소리를 품고 있었고 그 소리는 규칙과 구조에 따라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 모양을 만들며 따라했습니다. 기역 모서리처럼 딱 떨어지는 소리. 아, 따뜻하고 열려있는 모양. 가 이렇게 합쳐지네. 너무 자연스러워. 책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글자에게 환대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자가 너를 부르는 것 같으면 배워라. 나는 도와주마. 하지만 돈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지. 며칠 뒤 할머니는 보자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걸로 교재를 사거라. 보자기 안에는 염소를 판 돈, 오래된 장신구, 그리고 소중한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너의 미래가 더 소중하다.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희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상류 카스트 남자 둘이 골목에서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또 공부한다고? 신분을 거스르려고 하네? 달리트가 글자를 배워서 뭐 하려고? 밥값도 벌기 힘들면서. 그들은 제가 들고 있던 한국 교재를 바닥에 던지고 짓밟았습니다. 한 명은 제 어깨를 세게 밀쳤고 할머니가 외치셨습니다. 이 아이 건드리지 마라. 아무 죄도 없다. 그러자 그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바느질이나 시켜. 그는 할머니 팔을 거칠게 흔들었고 할머니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를 밀치며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들을 건든 대가가 어땠는지는 너무 끔찍했기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저는 또 다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되었죠. 남자들은 이내 비웃음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한국 글자 배워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달리트가? 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너는 똑같이 달리트야. 그들의 비웃음이 사라져도 제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찢어진 교재를 다시 주워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나야라야,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 안 해요. 계속 배울 거예요. 이 나라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꼭 한국에 가서 할머니가 더 이상 밥을 굶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찢어진 종이를 모아 필기하고 버려진 노트의 빈 페이지를 떼어다 연습했습니다. 흙바닥에 손가락으로 한글을 그리며 조용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에서는 단순했습니다. 모양은 정확했습니다. 배우는 기쁨도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한국 취업 프로그램 시험을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라셨지만 곧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라. 너라면 한국도 받아줄 게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 글자를 배울 거예요. 저는 이 시험을 볼 거예요. 저는 이곳을 벗어날 겁니다. 그게 저와 할머니가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제 인생은 또 다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날 아침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거대한 경기장에 도착하니 이미 10,000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인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대부분 남성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저 같은 여자와 달리트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 계급 사회까지 있는 인도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아침에 할머니가 나야라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니 왜 할머니의 손이 떨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키 큰 남자가 제 옆을 지나며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봐라, 여자도 왔다. 요리 대회로 착각했나 보지? 그의 친구가 제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신분은 원래 떨어지는 거다. 시험을 볼 필요도 없어. 너는 탈락이 확정되어 있거든. 저는 손에 든 서류를 구길 정도로 꽉 쥐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남자들은 앞자리를 차지하려 서로 밀치며 뛰어갔습니다. 저는 뒤쪽으로 조용히 이동하려 했지만 누군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험장에서 여자가 있다고?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카스트 때문에 떨어질 거다. 내가 너 같은 천민과 같은 자리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는 사실에 재수가 없고 평소 같았으면 때려서라도 쫓아냈겠지만 이번 중요한 시험에 부정이 탈까봐 놔둔다. 옆에 있던 친구는 비아냥거렸습니다. 부끄럽기 전에 그냥 집에 가라. 괜히 시험 중에 돌이나 맞지 말고. 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개 숙이지 마라. 증명해라.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들과 똑같이 시험 보러 왔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저는 그 틈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장 안의 공기는 연기로 가득 찬 것처럼 무겁고 흐릿했습니다. 남자들 수천 명 사이에 여성들은 먼지처럼 흩어져 있었고 달리트 여성은 아마 저 혼자뿐일 것입니다. 청해듣기 시험이 시작되자 한국어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생이 아닌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제 숨이 멈췄습니다. 몇 초 동안 저는 그 문장만 들렸습니다. 어떤 나라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언어도 저를 이렇게 지켜준 적이 없었습니다. 읽기 시험이 시작되자 한글은 저에게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은 정확했고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의미는 깔끔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읽어 내려갔고 스스로 놀랄 정도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뒤에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자는 왜 이렇게 빨리 푸는 거지?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전부 찍는 거겠지. 달리트가 한국어를 잘할 수가 없어. 교육의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감이라는 것이 제 어깨 위에 따뜻한 옷처럼 걸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험 종료 종이 울리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막을 건넌 사람처럼 시험장 밖에서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봤어요. 너무 용감했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만큼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한국은 그걸 믿으니까요. 3일 뒤 결과가 게시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낡은 삼성 휴대폰을 꼭 쥐고 손을 떨고 계셨습니다. 나야라야, 준비됐니? 네 할머니. 눌러주세요. 할머니가 화면을 눌렀고 페이지가 아주 천천히 로딩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셨습니다. 나야라야 1등이다. 저는 굳어버린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0,000명 중 단 1명.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고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주가 분노에 차 우리 집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떠난다고? 그가 소리쳤습니다. 달리트 계집애가 한국으로? 웃기지 마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아무데도 못 간다. 내 주제를 알아. 그는 제 팔을 잡아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다. 너희는 평생 우리를 섬기는 신분이다. 그게 질서다.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제 힘으로 합격했어요. 지주는 저를 그의 지프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나는 안 보낸다. 그 순간 할머니는 목이 터져라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창문 틈으로 지켜볼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아래였죠. 그가 저를 차에 밀어 넣으려던 순간 큰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 국기가 붙은 흰 SUV가 우리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국 정부 소속 직원 2명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 초청, 취업 스폰서 확인팀입니다. 이 후보자는 공식 보호 대상입니다. 즉시 놓으십시오. 지주는 비웃었습니다. 여긴 내 땅이다. 내가 결정한다. 직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외국 정부가 보호를 명시한 사람을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비키십시오. 그들은 제 신분을 묻지도 제 카스트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없었고 혐오도 없었습니다.
한 직원이 부드럽게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습니까? 저는 눈물이 흐르는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력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동료 인도인들, 제 이웃들, 심지어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인들이 저를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따뜻하게, 품위 있게, 존중하며 말이죠. 차 안에서 직원은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 한국은 당신처럼 노력하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운 좋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노력도 없이 거저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쓰레기 취급을 받죠.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처음이구나. 직원은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력하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제 그녀는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된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동안 저는 뒷창문 너머로 우리 마을을 보았습니다. 그 흙먼지, 그 비웃음, 전통이라는 이름의 쇠사슬, 그리고 한국어 시험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출생이 아니라 노력으로 평가된다. 제 삶의 처음으로 세상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저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적응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첫 출근 날, 저는 마치 제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습니다. 회사 로비는 밝고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한 자신감을 가진 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에서 아이디 카드를 꼭 쥐고 서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였죠. 이렇게나 발전된 건물, 그리고 도시는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한 남성이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나야라 씨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팀장 한민준입니다. 우리 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아 흔들며 살짝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그는 제 선임이었음에도 저를 깔보지도 않았고 신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중뿐이었어요. 저는 얼떨떨해하며 말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직접 저를 맞이하시는 건가요? 민준 팀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 팀 일원이잖아요. 그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고 3명의 동료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긴 디자이너 서혜린,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따우민, 필리핀에서 온 리라 멘도사 씨예요. 혜린 씨는 기쁘게 말했습니다. 면접 영상 봤어요. 한국어 발음 진짜 좋던데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따우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긴 노력하면 인정받는 나라예요. 참 좋죠? 우리나라도 노력보다는 출신 성분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왔고 한국에서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있어요. 리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뭐든 말해요. 우리 모두 도와줄게요. 한국인들이 저를 도와준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의 친절은 제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인도에서는 저는 늘 먼저 움츠러들고 말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제 피부색도, 옷차림도, 성도, 성씨도 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에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긴 줄이 있었고 그 줄 맨 앞에 CEO가 서 있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따오민이 제 어깨를 살짝 밀었습니다. 나야라 씨, 얼른 줄 서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CEO님이 있는데요. 리라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똑같이 밥 먹는 사람인데 제가 태어나고 자란 세계에서는 힘 있는 사람부터 먹고 약한 사람들은 뒤에서 기다리고 신분이 식사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 순서를 결정했습니다. 식당 자리에서 혜린 씨가 물었습니다. 첫날 어땠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평등했어요. 혜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보다 지금 뭘 하는지,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퇴근 후에는 야간 대학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회사에서는 제 대학교에 대한 비용을 전부 지원해 주었죠. 제 미래를 위해 돈을 쓴 것입니다. 교수님은 강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출신 배경은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노력은 언제나 여러분을 정의합니다.
교실 전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웃는 사람도 없고 조롱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토론 수업에서 한 학생이 제게 말했습니다. 나야라 씨 의견은 어때요? 다른 학생도 말했습니다. 문제 분석 진짜 잘하시네요. 방금 말한 부분 다시 설명해 줄래요? 인도에서는 저희 말은 이 계급 사람이 반복해 줄 때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가 처음 말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생겼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성적에서도 업무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서를 건네주며 민준 팀장은 웃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이건 전적으로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이런 성공이 괜찮은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이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때문에요.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야라 씨, 한국에서는 당신은 그냥 나야라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제 신분을 묻지 않는 나라. 아무도 제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지 않는 나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깨끗한 거리, 조용한 대중교통줄, 서로에게 공간을 양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밀치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누군가의 삶을 깔보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당신도 인간입니다. 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매일의 일상처럼 존재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제 카스트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꿈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이름, 그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평등이 꿈이 아니라 습관처럼 실천되는 땅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런 행복한 나날도 잠시 제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업무일이었어요. 생산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약한 해외 신호음과 함께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목소리 하나가 제 손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나야라야, 나다. 미안한데 너희 할머니께서 어젯밤 돌아가셨다. 먼 삼촌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위해 매달 돈을 송금해주고 할머니의 삶이 나아지자 연락도 안 되던 삼촌이 갑자기 나타나 할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그 삼촌이 지금 제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할머니는 저 기다리신다 했어요. 저 바로 갈게요. 지금 비행기표. 그는 조용히 말렸습니다. 문제가 있어. 왜요? 제가 가족인데요. 당연히 가야죠.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 마을 위원회가 카스트 의무를 버린 사람 명단을 만들었다. 거기 내 이름도 올라있다. 그런 사람은 마을 묘지 이용도 안 되고 장례 참석도 안 된대. 그리고 돌아오면 배신자 속죄금을 내야 한다는데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못 갚을 금액이래. 저는 어지러워 앉지도 서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장례식도 못 가요? 그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했다가 문제래. 그게 너희 카스트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대. 그건 그렇고 내 할머니를 다른 곳에 묻거나 겐지스강까지 운반하는데 비용이 좀 들 것 같은데 돈을 좀 송금해 줄 수 있니? 역시나 그는 돈 때문에 제게 연락을 했던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죽음 따위는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죠. 아무튼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차별 속에서 사셨는데 마지막 순간마저 부당한 규칙에 묶여 계셨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책상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나야라 씨, 팀장 한민준 님이셨습니다.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나요?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 고향이 저보고 오지 말래요. 카스트를 배신했다고 장례식에 오면 안 된대요. 한민준 팀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열심히 산 게 죄라는 건가요? 살아보려 노력한 게 잘못이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제 주변에는 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동료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누구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서예린 씨는 제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나야라 씨, 괜찮아요. 여긴 당신 편이에요. 따오미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의 장례라도 예의를 지켜요. 가족 장례를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리라 멘도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집 와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들은 모두 제게서 카스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을 봤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슬픔에서 도망치듯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저를 공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성과가 누적되자 승진 발표가 내려졌습니다. 축하합니다. 나야라 씨. 민준 팀장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디어로 생산량이 18% 올랐어요. 새인도 한국 물류 프로젝트를 이끌어달라고 회사가 요청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믿음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얻는 거죠. 당신의 노력이 그걸 방금 쟁취한 것입니다. 승진 소식은 SNS를 통해 인도 달리트 사회까지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한글 어떻게 배워요? 한국에서도 진짜 차별 안 받아요?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메시지는 밤중에 몰래 녹음한 한국어 음성 파일이었고 소녀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과거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받은 도움을 나도 나누겠다. 그게 한국이 내게 가르친 방식이야. 회사 퇴근 후 매일 밤 저는 작은 방에서 무료 한글 강의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소리와 모양이 연결돼 있어요. 말할 수 있다면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재생수가 오르기 시작했고 몇 주 뒤 인도의 빈민가에서 아이들이 한글로 첫 글자를 써보내왔습니다. 언니, 저 제 이름 썼어요. 저 이제 읽을 수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쥐고 울었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꿈꾸는 과정은 이미 제가 전부 거쳐간 과정이었거든요. 어느 날 한국의 한 문해교육 단체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나야라님, 인도 지역의 한글 학습 확산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교재와 지원금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 도와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사람을 돕는데 국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상처가 녹아내렸습니다. 고향은 저를 출생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가능성으로 평가했습니다. 곧 저는 인도의 라디오 프로그램, SNS 방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면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는 한글입니다. 그건 광고가 아니라 제 인생이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공정함, 따뜻함, 언어는 저를 다시 세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글은 인도의 이친 마을 곳곳에서 아이들의 눈을 처음으로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할머니가 꿈꾸던 변화가 이제 정말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죠. 그러다 한국 정부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거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도 문해력 협력을 공식 추진하려 합니다.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더 읽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회사에서 팀원들에게 메일을 보여주자 팀장 한민주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돕습니다. 하지만 돕기 시작하면 끝까지 돕죠. 며칠 뒤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화상회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한 인사와 함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당신의 수업이 큰 흐름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희망을 믿은 사람들 곁에 서고 싶습니다. 저는 말이 막혀 겨우 질문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인도 사람들을 왜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어쩌면 이 도움은 그저 돈 낭비가 될지도 몰라요. 투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쩌면 인도에 대한 투자는 그저 돈만 쓰고 회수하지는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한 책임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문해력은 존엄입니다. 존엄은 출생으로 정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존엄을 위해 돕는 거지 원금을 회수하는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슬럼가 곳곳에 한글 학습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용 패널로 만든 작은 건물, 한국에서 보낸 태양광 램프가 밤을 밝혔습니다. 제 고향은 인도 정부도 버린 지역이었는데 처음으로 밤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이들은 센터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한글 시간이에요. 성인들도 쭈뼛거리면서도 줄을 섰습니다.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은 모두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 수업에서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 미음, 네모라고 하셨지요? 네, 입모양이 네모일 때 나는 소리입니다. 제가 설명하자 그는 굉장히 신중하게 따라했습니다. 마마 그리고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외쳤습니다. 제가 읽은 겁니까? 지금 제가 읽은 건가요? 옆에 앉은 그의 딸은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 처음으로 글자를 직접 보고 읽으셨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 달 만에 수천 명의 성인들이 엄청난 속도로 문해력을 얻었습니다. 한글의 구조를 이해하자 그제야 힌디어까지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을 읽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읽는 법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전부 한글에 놀랄 만큼 우수한 과학성 덕분이었죠. 어느 밤 저는 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언니, 저 오늘 사기를 막았어요. 그녀는 대출 담당자가 고리대 사기를 시도했지만 계약서의 숫자와 문구를 읽고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읽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적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 그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라 씨, 우리들 계약서를 한글 공부 덕분에 읽었어요. 우릴 속이려던 조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명 안 했어요. 메시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문맹일 때는 그림처럼 보이던 문서가 이제는 권리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활동가가 긴급히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야라, 상류 카스트 지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들의 권력 대부분이 문맹 유지에 기반해 있었거든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문자와 정보는 그들이 독점하던 무기였고 이제 한글이 그 무기를 무력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봉사자들은 태양처럼 움직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태블릿을 보급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도 수업을 열었죠. 한 봉사자는 제게 말했습니다. 성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읽는 건 처음 봅니다. 그게 한글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빠르게 배우라고 만들어진 글자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평생 기회를 기다렸어요. 아마 한글이 아니었다면 평생 글자를 못 읽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쉬운 글자가 아니었다면 배움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그들은 절대로 읽고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몇 달 뒤 마을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성들은 문해 모임을 만들고 남성들은 임금 계산을 스스로 하며 아이들은 버스 표지판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드는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달리트 여성 몇 명이 지주의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터무니없는 계약서에 그들의 엄지 지문을 찍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성이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합리한 조항에 대해 안 씁니다.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든 읽을 수 있어요. 우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속이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린 이제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지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여성들은 당당히 걸어 나왔고 그들의 손에는 한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글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힘을 가르쳤습니다. 존엄을 가르쳤습니다. 출생이 미래를 정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르쳤죠. 어느 날 서혜린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인도 떠난 걸 후회한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난 걸 후회하지 않아요. 떠나야만 했다는 게 슬플 뿐이에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되돌려줄 수 있는 길을 줬어요. 혜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글이 인도를 바꾸고 있군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혁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꿈꾸셨던 세상, 문자가 특권이 아닌 곳, 존엄이 출생이 아닌 노력에서 나오는 곳, 평등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곳, 그 세계가 정말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부 한국 덕분에 말이죠. 그러던 중 야근을 마치던 참에 한민준 팀장님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제 책상으로 걸어오셨습니다. 나야라 씨, 이거 봤어요? 그는 헤드라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국, 인도 최빈 지역 대상 인프라, AI 지원 프로그램 착수.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문해력 운동 때문에 생긴 일인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문을 연 겁니다. 한국은 이제 복도를 만드는 거죠. 몇 주 뒤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계획가들이
인도의 외딴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들은 거창한 말보다 노트북, 태양광 장비, 그리고 작은 스캐너를 들고 조용히 도착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한국 봉사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한국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들고 마을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AI 지도 도구가 자연 경로를 감지해요. 이걸 기반으로 실제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현지 남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작은 화면으로 우리 길을 볼 수 있어요?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가 도와주지만 결정은 여러분의 지식이 만듭니다. 남성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마을에 도로가 어디 나야 하는지 정부 관리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한국 AI 전문가가 인도 여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료 물품 수요를 예측합니다. 부족해지기 전에 먼저 보내드려요. 한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설사약이 없어서 죽는 일은 없어지는 건가요? 선진국에서는 설사약이 발에 채일 정도로 남아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흔한 설사약 하나 못 구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전문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돕는 한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슬럼과 밤하늘에는 한국에서 온 태양광 등이 켜졌습니다. 우물 옆에는 한글 표기된 정수장치가 놓였고 논밭 근처에는 작은 통신타워가 세워져 전화 신호도 없던 마을에 인터넷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회의에서는 한국 기술자가 AI 번역기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힌디어를 말하면 자동으로 한글로 바꿔줍니다. 병원이나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한글과 한국어까지는 어찌어찌 배웠지만 힌디어를 읽는 것까지는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나눠서 사용하세요. 영상통화에서는 젊은 남성이 긴장하며 기계를 시험했습니다. 저 수리점을 열고 싶어요. 그의 힌디어는 아주 자연스러운 한글 음성으로 변환되었습니다. 한민준 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의 한국 기업가 목소리네요. 아주 유창합니다. 그 남성은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이렇게 미래 있는 사람처럼 들린 건 처음이에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달리트 노동자들이 보내온 영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설치된 물 정화 장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장치에는 한글과 힌디어로 작게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노동자가 스크린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나야라 누님,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남의 물만 길어줬습니다. 깨끗한 물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그 결과 우리는 오염된 물을 먹고 병에 걸려 죽기 일쑤였죠. 그는 조심스럽게 정수장치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먼저 마십니다. 그 무엇보다 깨끗한 물을 말이죠. 다른 사람도 말했습니다. 한국에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한 나라를 향한 찬사가 아니라 태어나 처음 사람 대접을 받은 감정 그 자체였습니다. 휴게 시간에 서혜린 씨가 물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메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촌들은 AI 도로 지도팀이 마을에 도착했다고 하고요. 이모는 한국 정수 필터 덕분에 물맛이 바뀌었다고 하고, 이웃은 한국 AI 번역기 덕분에 새 일자리를 찾았대요. 혜린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국은 도구만 보낸 게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준 거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는 우리를 보고 제자리를 알라고 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자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했고요. 그날 밤 메시지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시장 가격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도매상이 더 이상 저희를 속일 수 없답니다. 우리 마을 아줌마들이 오늘 지주한테 따졌어요. 우린 바보 아니야. 우리도 읽어. 지주가 말문이 막혔대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언니, 오늘 한 남자가 제게 사기 계약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전 읽을 수 있었고 제 발로 거절하고 나왔어요. 언니의 수업이 절 살렸고 한국이 절 지켜줬어요. 저는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이 아이들이 드디어 자유예요. 며칠 뒤 한국 정부 평가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AI 기반 문해력 및 인프라 지원은 사기 감소, 고용 증가, 지역 자립성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자립성이라는 단어가 깊게 들어왔습니다. 인도는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았고 한국은 몇 달 만에 그것을 돌려주었습니다. 보고서를 팀원들에게 보여주자 한민준 팀장은 말했습니다. 나야라 씨, 이건 그냥 인프라가 아니에요. 이건 존엄을 설계하는 일이에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이 그린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억압에서 벗어나는 출구였고 AI 도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착취를 막아주는 방패였습니다. 정수장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밤이 되어 로그아웃하려 할 때 인도의 여러 마을에서 메시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우린 이제 설 수 있어요. 우린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우린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서툴지만 또렷한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상이 버린 우리에게 처음으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서 아플 정도였습니다. 한국은 인도를 돕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 너무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인간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소름 돋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또다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지금 전부 신문을 읽고 있어. 그것도 한글로. 저는 몇 번이고 문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 그 마을은 전기조차 제대로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 있게 외국 문자를 읽고 있다니. 그날 저녁 화상통화를 켜자 사촌은 마을 광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 어머니들, 농부들 모두 종이를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신나게 외쳤습니다. 언니, 저 기사 제목 읽을 수 있어요. 경제 성장. 맞죠? 그때 예전부터 마을을 지배하던 지주가 험악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딴 글자를 읽는 척하지 마. 당장 내놔. 그러자 한 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척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읽을 줄 압니다. 지주는 신문을 확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바로 지적했습니다. 아저씨, 한 줄 건너뛰셨어요. 여기 경찰은 모든 신고를 기록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평생 누구도 지적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지주는 손가락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희 달리트 따위가 감히 말대꾸를 해. 그러나 또 다른 여성이 한글 노트를 들고 말했습니다. 읽을 줄 알면 말대꾸도 할 수 있죠. 순간 광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장면은 제 인생에서 본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일은 델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명의 가사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시작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계약서가 바뀐 걸 알았습니까? 한 젊은 여성이 증거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글 수업에서 문서 비교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원본이고 이게 수정본입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 떨렸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고용주는 소리쳤습니다. 넌 힌디어도 못 읽잖아.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부터 읽게 되니까 이제 힌디어도 읽을 수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며 덧셈을 배우게 되었다면 이젠 곱셈까지 하게 된 것과 같아요. 판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직접 읽어보세요. 그녀는 단 한 줄도 틀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고용주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암기한 거예요. 그러나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노동자들은 평생 처음으로 승소했습니다. 인도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가 고용주를 이긴 것이죠. 법정 밖에서 한 여성이 울먹이며 제게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냈어요. 누가 우리를 구한 게 아니라 한국이 읽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그 후 인도 언론은 연일 보도했습니다. 인도 전역에 퍼지는 한글의 기적, 고비용 문해, 프로그램 없이도 폭발적 읽기 능력 향상, 계층 이동이 구조적으로 빨라지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국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선이 아니라 정식 기회였습니다. 원격 직업훈련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다면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한 남성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생이 아니라 노력으로 문이 열립니다. 그 남성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런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층민 지도자들이 모여 한글 학교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빨리 배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리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한글 피켓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세상, 존엄은 출생이 아니다. 배움은 누구의 독점물이 아니다. 한 전직 농장 노동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서 문자를 빼앗아갔습니다. 인도의 문맹률이 높은 건 힌디어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배층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려고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배하기 편하도록 만든 거죠. 하지만 한국은 그 문자를 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강탈당한 권리를 되찾아 주었어요. 군중이 폭발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도는 더 이상 카스트로 나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배움을 획득한 사람들이 하나로 묶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 한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인도가 변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태어난 문자 덕분에 이곳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처음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카스트 제도를 흔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새로운 운명을 다시 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더욱 충격적인 변화가 연이어 시작됐죠. 처음에는 그저 소문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인도 전역의 모든 헤드라인이 같은 문장을 반복했죠.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길이다. 처음엔 너무 과장된 말이라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서 이메일을 열어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언니, 한국 취업비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누나, 저 한글 배웠어요. 부산 공장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국 가서 뭐든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매주 수백 통, 곧 수천 통. 어느 날 회사 식당에서 그 메시지들을 보여주자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혜린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와, 이건 거의 캠페인급인데요? 민준 팀장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놀랄 일도 아니죠. 한국은 지금 노동력 부족이 심각하고 인도는 일하려는 젊은이가 많아요. 역사적인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초고령화라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향후 10년 사이 약 100만 명의 노동력 감소가 예측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공장들은 인력난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자 젊은 노동력이 남아도는 국가였거든요. 정부 회의에서 한 관계자가 제게 직접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문해력 운동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이제 수천 명의 인도 청년들이 이미 한글을 읽습니다. 적응 속도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한국이 원한다는 뜻인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필요로 하는 건 기술만이 아닙니다. 노력, 성실함, 학습 능력, 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한글 교육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까지 습득한다는 것을 뜻하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인도인들은 분명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테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빈도도 현저히 적을 것입니다. 곧이어 한국은 새로운 이민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능력 기반 특별 비자 세계 최초로 외국 문자 능력이 비자 기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인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문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글 읽기 가능자 우대, 한국에서 일하세요. 훈련 전액 지원, 출신 상관없음. 노력만 봅니다. 온라인 설명회에서 한 한국인 채용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읽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저희가 가르칩니다. 한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흙바닥에서 한글을 공부했는데 한국이 저를 원한다고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배우려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후 몇 달 후 약 8만 5천 명의 인도 청년이 특별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제조업, 물류,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지원 라인까지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장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한 관리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야라 씨, 인도 근로자들이 온 뒤로 생산효율이 19% 증가했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또 다른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단순 노동자가 올 줄 알았는데 혁신가들이 왔네요. 저는 새 근로자들이 한글 매뉴얼을 한국인 직원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글자를 읽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 기반 산업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니 차를 마시며 제게 설명했습니다. 이 인력 덕분에 한국의 노동력 부족이 약 30% 해소됐습니다. 연간 경제 효과는 4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문맹이던 사람들이 이런 기여를 한다고요? 그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문자를 준 겁니다. 그들은 한국의 미래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대구 훈련센터 졸업식에서 찾아왔습니다. 한글 이름표를 달고 파란 제복을 입은 인도 청년들 수백 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부끄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야라 언니, 우리 마을에 한국 성지가 생겼어요. 제가 놀라 묻자 그녀는 웃었습니다. 성지까지는 아니고요. 작은 교실 하나예요. 한국 덕분에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있었다는 의미래요. 다른 남성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가면 돈 벌어서 집도 고치고 사업도 시작할 겁니다. 가족이 말하길 한국은 우리를 살린 나라라고 했어요. 교육센터장은 연단 위에서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미래 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도왔고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구나.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우리에게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 기회가 결국 한국까지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베풀음도 아니고 시혜도 아닙니다. 완벽한 기적 같은 상호 윈윈입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가득하던 어느 날, 긴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제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메시지 한 줄이 떠 있었습니다. 귀하의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나야라 대비님, 한국 국적 취득을 환영합니다. 잠시 동안 저는 화면만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해냈어요. 입술이 저절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국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며 부모님 같은 국가인 한국이 드디어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 뒤 델리행 저녁 비행기를 타기 직전 민준 팀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곳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돌아올 집은 여기입니다. 그 말에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모여 있었고 그들 손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쓴 한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 한 명이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언니, 저 어제 제 인생 첫 책을 읽었어요. 한글로요. 이거 보세요. 그녀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자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언니가 우리를 살렸어요. 녀석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문을 연 거야. 나는 그 문을 보여줬을 뿐이야.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 침을 뱉고 소변을 싸고 다니던 마을의 한 어른이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우리 지도자들도 못해준 미래를 당신이 줬소. 제 인생에서 처음 받은 사과였습니다. 이후 몇몇 지역 관리들이 저를 회의에 초대했습니다. 데비 씨,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농촌, 빈민지역 성인 학습자의 90%가 8개월 만에 실질 문해력을 갖추었습니다. 한글은 정말 효율적입니다. 다른 관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사기, 착취 사례가 62%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계약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놀라움 속에서 얌전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저비용 학습센터 지원으로 우리 지역 경제는 단일 회계연도에 4.1% 성장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미소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공정함이 무엇인지 알기에 도왔을 뿐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략회의에서 CEO가 말했습니다. 지난 분기, 인도 출신 한글 인재들 덕분에 제조업 인력 부족이 38% 감소했습니다. 생산비는 22% 절감됐고 한국 GDP는 약 41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야라,
이 모든 건 내 온라인 수업 하나에서 시작됐어. 혜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밤, 따오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나라는 자유를 얻었고, 한국은 힘을 얻었어. 진짜 파트너십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친절히 만든 순환이야. 결국 돌아오는 거지. 한국은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은 것뿐이야. 그 후 한 달 뒤, 저는 델리로 다시 날아가 할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작은 태극기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약속대로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태어나고 떠났던 이 마을 이제 스스로 설 수 있게 됐어요. 돌아가려 하자 또다시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나야라 선생님, 다음엔 더 어려운 한글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손을 흔들었죠. 그럼, 한국이랑 인도가 같이 새로운 학교도 지을 거야. 약속할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민준 팀장은 영상통화로 물었습니다. 두 나라의 영웅이 된 기분은 어때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 언어가 저를 들어 올렸고, 그 다음엔 수백만 명을 들어 올렸을 뿐이에요. 비행기가 인천에 착륙하자 입국심사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나야라님.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는 달리트로 태어났지만 한국인이 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